7장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레이첼은 그처럼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벗어나서 혼자 있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했다. 하나의 계획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르자 그녀는 혼자 걸으며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두 블록도 채 가지 못했을 때 롤린 페이지가 따라와서 옆에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만 화가 났다. 생각에 잠긴 것 같던데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우연히 당신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절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한 블록쯤 옆에서 함께 걸어왔는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더군요. 옆을 쳐다보지 않고 걸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레이첼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따금씩 나를 생각해 주기만 해도 그다지 섭섭하지 않을 텐데. 롤리는 돌연히 이렇게 말하고는 피우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한 모금 빨고 나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리고는 창백한 얼굴로 계속 레이첼을 따라왔다. 레이첼은 그의 태도로 인해 다소 놀랐지만 짐짓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롤린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서로 이름만 부르며 친근하게 지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레이첼의 태도에 차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말았다. 레이첼은 롤린으로부터 직접적인 찬사를 여러 번 들어왔고 때때로 그런 찬사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없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롤린이 또 다시 불쑥 말을 꺼냈다. 민슬로우 양,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 물론이죠. 종종 생각하는 거요. 레이첼은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말하자면 그런 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이요. 실은 조금 전에 당신이 여기 제 옆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요. 롤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우울한 표정을 띄었다. 레이첼, 날 좀 똑바로 바라보시오. 이제껏 참아왔지만 언젠가 꼭 말하려고 했소. 당신은 내 마음을 잘 알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 그렇게 대하는 거요? 한때는 당신도 날 다소나마 좋아하지 않았소? 제가 당신을요? 물론 어린 시절에 무척 친하게 지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두 성장했잖아요. 레이첼은 처음 길거리에서 옆에 롤린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소 짜증이 났던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녀는 아직도 롤린의 갑작스러운 출연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던 그녀의 장래 계획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계속 걸어갔다. 한 길에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자스퍼 체이스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롤린과 레이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친근하게 인사를 한 후 지나갔다. 롤린은 레이첼의 태도와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시무룩하게 말했다. 내가 자스퍼 체이스라면 좋았을 걸 그랬군. 그렇다면 아마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레이첼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빨리 했다. 롤리는 뭔가 심각한 말을 하려고 결심한 듯 레이첼을 계속 따라왔고 레이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언젠가 한 번쯤 서로의 솔직한 심정을 알아두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레이첼, 내가 당신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도 잘 알 거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말이요? 난 당신을 무척 오랫동안 사랑해왔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아니, 당신은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이첼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평소에 얌전하고 수줍은 태도와는 달리 몸을 흔들며 계속 웃어댔다. 롤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다소 더듬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내 말뜻을 이해할 텐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비웃을 권리는 없지 않소? 저는 비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하셔도 이젠 소용이 없어요, 롤린. 레이첼은 한참이나 망설인 끝에 비로소 롤린이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그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함께 자라온 가족적인 친분 이외에 어떤 의미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했던 것이다. 이젠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함께 길을 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구 설레고 있었다. 그러나 길거리의 소음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집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비록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좀 더 시간을 준다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도 얼마 후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지나쳤구나 하고 후회했으리라.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다. 레이첼의 집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어서 이 불편한 동행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이윽고 큰 길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자 롤리는 갑자기 전해보지 못한 남성다운 태도로 힘있게 말을 꺼냈다. 확실히 그 태도와 목소리는 전에 느끼지 못한 위엄과 힘이 깃들어 있었다. 민슬 양, 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동의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지요? 조금 더 기대하지 마세요. 레이첼은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 이유를 내게 말해주겠소? 마치 그는 솔직한 대답을 요구할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물었다. 저는 여성으로서 결혼하는 남성에게 마땅히 느껴야 할 애정을 당신에게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난 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혀 뜻밖의 질문이었다. 레이첼은 그가 이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리라고는 조금도 예측하지 못한 터라 약간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답하려다 말고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너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잠시 머뭇거렸다. 반드시 솔직한 이유를 말해줘야 하오. 이젠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에게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껏 노력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당신은 할 일 없이 클럽에 나가거나 잡다한 쾌락 혹은 여행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 값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빈둥빈둥 생활하는 남자에게 어떤 여성이 호감을 갖겠어요? 롤리는 다 듣고 나서 씁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친구들보다 내가 특별히 더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의 솔직한 답변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모자를 벗어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레이첼은 곧장 집으로 가서 서둘러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생애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경험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해졌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자신이 롤린에게 말했던 신랄한 비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자신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가? 자신은 해외로 유학하여 유럽에서 소위 이름이 있다는 교수들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 후 고향인 레이몬드로 돌아와 제1교회 성가대에서 1년 남짓 찬송가를 불러왔다. 보수도 좋은 편이었고 2주일 전 주일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성악적 재능과 위치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도 그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야망이 있었고 머지않아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공한 가수들이 일반적으로 걸어온 과정을 자신도 당연한 듯 걸어오지 않았던가. 그녀는 얼마 전에 롤린에게 대답해 주었듯이 과연 자기는 인생에 어떠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몇 차례 자문해 보았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깨닫고 있었고 굳이 개인적인 자만심이나 어떤 직업적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 그대로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를 단지 돈을 벌거나 대중의 선망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목표가 롤린 페이지의 인생 목표보다 더 나을 것이 없지 않은가.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을 한 후에 마침내 어머니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결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오페라 단장의 제의에 대해 자신이 내린 결정과 차츰차츰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을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와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위대한 가수로 성공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로 삼아줄 것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레이첼은 내심 이 면담을 두려워했던 터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렸다. 어머니, 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윈슬로우 부인은 커다란 체구에 곱상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사교성도 풍부했고 사회적인 명성과 성공에 대한 야심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확고한 성공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었다. 레이첼보다 2살 어린 남동생 루이스는 올여름에 사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고 그동안 어머니와 레이첼은 고향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레이첼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해외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버지니아가 느꼈던 것처럼 레이첼도 이제 자신이 서약한 행동규칙을 따르자면 지금까지 화목한 분위기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철저히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했다. 윈슬로우 부인은 레이첼의 말이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주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서약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어머니? 맥스웰 목사님의 서약 말이냐? 아니, 제가 한 서약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단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 시대와 환경에 적합하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 서약이 너의 오페라단 입단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저의 모든 일이 그 서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문해보는 진지한 자세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혜를 내려주시는 권능의 원천이 되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 입장에 있다면 좋은 목소리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시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째서 그러니? 오페라 가수로서 경력을 쌓는 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 혹시 오페라단에 가입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내 멋대로 심판하려는 생각은 아니겠지? 오페라 단원들이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실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코 어느 누구를 심판하거나 직업적인 가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자신의 길을 결정했을 뿐이에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라면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보람 있는 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 윈슬로우 부인은 아직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부인으로서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는 레이첼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레이첼의 타고난 목소리가 보장하듯이 딸의 장래의 성공적인 출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욕망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제1교회에서 돌연히 일어났던 그 기이한 종교적 흥분이 지나가 버리면 레이첼도 평소의 생각으로 되돌아와 가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공적인 가수로서 출발하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레이첼 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찬송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멋지게 차려입은 청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거나 내 자신의 음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래하기보다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바에 따라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 노래할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물음에 따라 진지하고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아서 그대로 해야겠어요. 오페라 가수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래한다는 것은 도저히 만족스럽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레이첼이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에 넘쳐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굳이 감추려 들지도 않았다. 레이첼,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내가 미친 개로구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 세상은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재능을 발휘하고 봉사함으로써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제가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 재능에 시장에서 하듯 세속적인 가격을 붙여 오직 돈과 출세를 위해 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금전적
사회적 성공의 견지에서 생각하도록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데 2주일 전에 서약을 한 이후로 만일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오페라단에 가입하여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서 배부르고 거만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실까 생각해보고는 도저히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윈슬로우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섰다가 가까스로 분노를 억제하며 다시 앉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작정이냐? 넌 아직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당분간 제1교회에서 계속 성가를 부르겠어요. 이번 봄까지 내내 교회에서 찬송하기로 서약을 했거든요. 또 평일에는 렉탱글 아래쪽에 있는 110자회에서 찬송을 부를까 해요. 뭐라고? 아니 레이첼, 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그곳에서 어떤 인간들이 우글거리는지 알기나 하니? 레이첼은 어머니의 서슬이 퍼런 반응에 움찔하여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려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그레이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그들의 집회에서 찬양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그들은 집회를 위하여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이야말로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활동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 레이첼은 전해보지 못한 매우 열성적이고 진지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레이몬드에서 가장 고통받고 죄에 물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구세주의 삶을 본받고 따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쾌락과 안위를 포기했단 말인가요?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세속의 지혜와 인습에 따라 행하고 쾌락과 향락의 좁은 굴레 안에서 맴돌면서 그것들이 지불하는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무관심하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너 지금 내게 설교하려 드는 거냐? 윈슬로우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고 레이첼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천천히 일어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바로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혹시 어머니가 더 할 말이 있을까 하여 잠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이윽고 그 방에서 나왔다. 천천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면서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해준다든가 혹은 올바르게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려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초라한 행색의 사나이가 2주일 전에 낡아빠진 중절모를 양손에 움켜쥐고 돌연 헨리 맥스웰 목사의 교회를 찾아온 이후 그의 목회 사역 기간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동참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곧 버지니아에게 보낼 쪽지를 썼다. 그녀는 심부름꾼에게 쪽지를 주어 버지니아한테 보낸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버지니아와 함께 그날 저녁 복음 전도자인 그레이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렉탱글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삼촌인 웨스트 박사도 저희와 동행할 거예요. 그녀에게 삼촌댁에 전화를 걸어 함께 가도록 요청하라고 쪽지를 보냈거든요. 웨스트 박사는 그레이 목사님의 친구인데 지난 겨울에도 여러 번 그 모임에 참석했었대요. 윈슬로우 부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에는 레이첼의 행동에 대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고 레이첼은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느꼈다. 저녁 7시경 웨스트 박사와 손녀딸이 나타나자 그들 세 사람은 110자회의 모임이 열리기로 한 장소를 향해 서둘러 출발했다. 렉탱글은 레이몰드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 렉탱글의 인접 지역에는 철도 공장과 수화물 취급소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고 레이몬드시 전역에서 가장 거대한 빈민가와 싸구려 셋집이 모여 있어 렉탱글의 가장 불결하고 비참한 환경 요인이 되고 있었다. 110자회가 모임을 갖기 위해 천막을 친 곳은 원래 버려진 공터였는데 여름이 되면 서커스단이나 유랑극단이 와서 공연을 갖기도 하는 장소였다. 그 주변에는 술집과 도박장, 값싸고 불결한 여관과 하숙집 등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레이몬드 제1교회에서는 아직
그때까지 렉탱글의 심각한 문제점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그곳은 가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거칠고 부패해 있었으며 온갖 죄악이 들끓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부패와 죄악의 오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때때로 성가대를 보내거나 주일학교 교사들 혹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1교회에서는 렉탱글 지역을 악마의 소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죄악과 타락의 지역 한복판으로 한 순회 전도자와 그의 용감한 아내가 들어와서 커다란 천막을 쳐놓고 예배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따뜻한 봄이었으므로 저녁 모임들이 차츰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들 전도자 부부는 각종 기독교 단체와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예상외로 큰 도움과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모임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아름답고 훌륭한 찬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더구나 이따금 오르간을 연주해주던 반주자마저 병으로 누워있게 되자 매우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자원에서 찬양을 부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간혹 있다고 해도 목소리가 신통치에 않았다. 여보, 오늘 저녁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군요. 7시가 넘자 전도자 부부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그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남편에게 말했다. 글쎄, 나도 걱정스럽군. 이렇게 대답하는 그레이 목사는 작고 건강한 체구에 명랑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의 투사로서 타고난 용기와 힘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미 이웃 사람들과 많은 친분을 맺고 있었으며 그에 의해 회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나이가 우울한 얼굴로 방금 천막에 들어서서 함께 좌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파우스는 밤 8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렉탱글의 한 모퉁이에서 그는 전차를 탈 작정이었는데 천막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레이첼 윈슬로우의 목소리였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자신이 이제껏 고민해왔던 문제의 처리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갈등을 겪고 있던 그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가 서약을 하기 이전 철도인으로서 취해온 행동의 기본 방향은 어떤 일에서든지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자세였다. 이제 서약을 한 이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에게 좀 더 새롭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준비로 한창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나타난 양심의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가만, 그녀가 지금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윈슬로우 양이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근처에 있던 집들의 창문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술집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던 사내들도 멈추어 서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 사람들이 서둘러 렉탱글의 골목을 지나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확실히 레이첼 윈슬로우가 제1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엇이 저 여자로 하여금 이 지독한 구역에까지 와서 저토록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했을까? 발걸음을 멈추고 노래를 듣는 동안 철도공장 소장인 알렉산더 파워스 씨는 이 질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그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질서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렉탱글의 생활은 이러한 주위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청순하고 아름다운 찬송의 메아리가 술집과 도박장과 더러운 하숙집까지 울려 퍼지자 어느덧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으로 용솟음 치는 것 같았다. 때마침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성급히 알렉산더 파우스의 옆을 지나가던 사나이가 그를 바라보며 불쑥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저 천막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넘치는 것 같군. 정말 훌륭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이야. 안 그렇소? 이 한마디가 이제껏 파우스가 고민해왔던 그 고통스러운 갈등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파우스 씨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천막으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다시 멈추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길 모퉁이로 돌아가 전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것으로부터 차츰 멀어져서 레이첼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즈음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얻었던 것이다.